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사일 생산 시설을 점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시설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곳으로 보여 방중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미사일 자동화 생산 공정이 구축된 군수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생산 능력의 비약적인 성장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며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 능력 전망 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고 전했습니다. 방문한 시설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수 공장이 밀집한 자강도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강도는 압록강 아래에 있는 북중 접경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이 때문에 모레 중국 베이징 열병식에 참석해야 하는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길에 자강도에 들러 현장 시찰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평양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다며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고 곧바로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김 위원장이 철로를 이용해 국경을 넘을 경우 북한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단둥에 있는 호텔에서 외국인 예약을 받지 않고 있고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열차편이 중단됐다는 보도도 잇따랐죠. 중국 단둥으로 가는 길목이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인데 자강도에서 멀지 않은 곳인 만큼 곧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미사일설을 찾기 하루 전엔 함경남도 낙원군에 있는 양식사업소 준공식도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에서 이미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배웅을 받고 전용 열차로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으로 돌아간 뒤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동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국경을 넘더라도 방탄열차로 알려진 육중한 김정은의 전용 열차로는 베이징까지 16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언론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기자를 파견하는 등 열차편 이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단둥시의 경비가 강화됐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통과하는 걸 염두에 둔 경계태세로 풀이된다고 단둥발로 보도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밤에는 역에 인접한 호텔에 경찰 차량이 정차해 관계자들이 프린터 등으로 보이는 기기를 호텔로 운반했다며 당일 경계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단둥발 기사에서 호텔의 숙박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며 현지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북한 매체가 북한군 러시아 전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전투 영상 기록물을 보면 포로로 잡히기 직전 투항 대신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는 북한군의 목격담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6탄으로 통로를 개척하거나 적의 무인기를 한 몸으로 막았다며 북한 병사들이 인간 방패로 소모된 사실도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파병군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사기 진작을 독려하는 등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사상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 거북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이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구체적인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나 해명은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2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 위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 닷새 만입니다. 다음 날부터 연가를 내고 국무회의에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국회 예결위에도 건강상의 문제 등 일신상 사유를 대고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양평 공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이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매관매직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을 내려놓은 모양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현역 의원이 회기 중 구속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특검에서 법무부로 보내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 표결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직은 법무부에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서 구속심사 여부가 달라지고 시점에 따라서 구속심사 시점도 달라지는 만큼 특검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권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에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수사 첩보를 흘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연락해 한 총재가 카지노를 하느냐며 관련해서 통일교 압수수색이 나갈 수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에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했고 한 총재 지시로 통일교 사무실 컴퓨터 포맷이나 회계 정보 삭제나 조작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의 현안 청탁, 또 정치 개입에 대한 의혹 내용도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네, YTN이 확보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 곳곳에서 관련 의혹이 거론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22일 권성동 의원의 안내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제5유엔 사무국 설치 등 통일교 현안에 청탁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사안들을 논의해서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요. 특검은 이런 현안 청탁을 위해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전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전달하는가 하면 대선 이후에도 알려진 바와 같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8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이나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특검은 특히 위원들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출입국 금지 담당팀을 대기하도록 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7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거듭되면서 지난달 11일부터 궐석재판 형태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최진규 전 해병대 포 11대 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최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 작전 전날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며 수중 수색으로 해석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수색 작전 당시 상황과 수중 수색 취지의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 등을 물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또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지만 여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냉랭해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정기국회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기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당장 9월 정기국회 일정만 해도 빠듯합니다. 내일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레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나흘 동안은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을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정기국회 중간중간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잡혀 있어 각종 개혁 법안들이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100일 내내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당장 오늘 본회의 복장을 놓고서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네, 오늘 본회의장에는 의원들이 양복과 한복, 상복을 뒤엉켜 입은 특이한 모습이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며 상복을 입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하겠다라는 건데 이에 민주당도 복장은 의원 자율에 맡긴다고 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대립은 인사청문회 전국을 거쳐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정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절대 의석을 바탕으로 특검의 수사를 독려하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3대 특검의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법 개정안도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대비한 여당의 폭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곤 있는데요. 의석수로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당 차원의 여론전 항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224개 중점 법안들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3대 개혁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입니다. 당정되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병행하겠다는 결사항전 태세를 다지고 있어 격돌이 예상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외부의 적을 상대하겠다며 똘똘 뭉친 모습인데 그렇다고 내부 이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요?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 오는 4일 법사위에 상정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보루가 아닌 점이 확인됐다며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방향을 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건데 여론의 역풍
소통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탄을 앞세워 당권을 쥔 당종혁 대표가 당 통합과 대여 투쟁을 명분으로 그간의 우클릭 행보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 국회를 찾아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하기도 하는 등 야성을 드러내긴 했지만요. 여당이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해서 손을 못 내밀고 있다. 또 여야가 협치하길 바란다는 등의 유화적 말을 하면서 하는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우경화된 지도부는 변수로 남습니다. 장 대표 본인 역시 선명한 색채를 앞세워 당권을 쥔 상황인 만큼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9시쯤부터 코레일 본사와 대구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코레일 대구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이곳 코레일 대구 본부와 또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관 70여 명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사고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주요 단서를 찾을 계획입니다. 작업자들의 철도 진입 허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전 계획은 제대로 돼 있었는지 서류를 확보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밖에 사건 관계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치면 압수물 분석이 이뤄질 예정인데 경찰은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최종적으로 가릴 예정입니다. 특히 운행 중인 열차와 충돌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 13일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9일, 그러니까 13일 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명피해가 크게 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그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사가 조금 늦어졌는데 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7명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경상, 나머지 4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상자에 대해선 빠르게 조사가 이뤄졌지만 중상을 당한 작업자들은 조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고 8일 뒤인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무궁화호 기관사를 불러 조사했고요. 조사가 마무리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입건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수사에 향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대구본부 앞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맨홀 작업을 가다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공사계약과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가산동에서 상수도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맨홀 안으로 들어갔던 배관공과 그를 구하려던 굴착기 기사가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합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초래됐던 수술과 진료 차질이 빠르게 정상화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지난달 말로 끝나고 오늘부터 일제히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 160곳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13,498명을 선발했는데 정확히 몇 명이 병원에 복귀했는지는 보건복지부가 취합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 빅5의 전공의 지원율은
60에서 80%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즉각 회귀를 바랄 정도는 아니지만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면서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당직 전공의가 위급 환자를 보아주는 배후 진료가 어려워 차질을 빚은 응급실 운영이나 한때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주요 수술 건수도 차츰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외래 진료와 수술에 당직까지 도맡았던 교수들 역시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병원의 경우 사정이 녹록지 않아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서울대병원만 따져봐도 전체 전공의 지원율은 78.9%에 달했지만 응급의학과 34.6%, 심장혈관 흉부외과 43.8% 등 필수 의료 과목 복귀율은 저조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아예 없는 거로 알려지는 등 복귀율이 50% 안팎에 그친 지역병원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정 갈등은 해소 국면이지만 지역, 필수의료 사각지대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사직 전공의가 복귀한 의료 현장에선 화학적 결합에도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초안 작성이나 피부 봉합 등 전공의 업무 상당 부분을 그동안 진료 지원, PA 간호사들이 대신해왔던 만큼 역할 조정이 필요하고요. 먼저 복귀한 전공의와 오늘부터 수련에 합류한 전공의 사이 융화도 해결 과제입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지난해부터 유지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영수 종합정보시스템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평년 대비 20.3%에 그친 수준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는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의 소방차가 급수 지원을 위해 모였습니다. 가뭄으로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강북 공설 운동장에 전국 각지에서 급파된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급수 지원에 나선 겁니다. 국가 소방동원령은 산불이나 코로나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43차례 발령됐지만 가뭄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종 재해나 이런 산불 같은 경우 많이 다녀봤는데 가뭄으로 인한 지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소방차들은 속초와 동해 등 인근 4개 시군에서 물을 담아 강릉 홍제 정수장으로 옮깁니다. 저수율 15% 선이 무너진 강릉의 주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원된 소방차는 모두 71대로 하루 3,000톤의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릉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 8만여 톤의 3% 수준이지만 극심한 물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평 수해로 인해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경기 북부에서도 강원도에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되면서 물 절약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주류 공장이 지하 안반수를 여과에 제공하는 샘터에는 식수를 아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은 자발적으로 단축 영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축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그래도 물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겠다. 이 뜻이 제일 커요. 하지만 가뭄을 해소할 만한 단비 소식은 여전히 없어 가뭄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9월에도 기상 가뭄이 더 이어질 거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이 35% 안팎에 머물려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한 달 동안에도 비의 양이 많지 않아 보통 수준의 기상 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 가뭄은 일정 기간 동안 평균보다 적은 강수가 발생해 건조한 날이 지속하는 현상으로 심한 가뭄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기준 평년 대비 45% 이하일 때, 보통 가뭄은 평년 대비 55%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에 힘입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영향 속에 대미 수출은 10% 넘게 줄었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58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건 역시나 효자 반도체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7.1% 늘어난 15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이후 2달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더불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역시 지난해보다 8.6% 늘어난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선전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선박 수출도 31억 달러로 11.8% 늘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보다 4% 감소한 519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 수출은 그래도 잘 버텼는데 미국의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미국의 품목 관세에 더해 지난달 7일부터는 상호 관세 15%도 발효됐는데요. 관세 여파에 지난달 대미 수출은 12%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품목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3.5%, 자동차 부품은 14.4%, 철강은 32.1% 각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2.9% 줄었는데요. 대신 아세안과 중동, 대만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양대 시장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 중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에는 경영 지원과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그동안 예금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5천만 원씩 쪼개서 묻어뒀는데요.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직은 돈의 흐름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리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금고가 파산이나 영업정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펀드와 증권사 CMA 등 투자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되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인데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이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 기준 1년 만기 예금 평균 금리를 보면 은행이 2.48%, 저축은행이 3.04%로 금리 차이가 0.56%포인트입니다. 제도 시행을 예고한 지난 5월에는 0.42%포인트였는데 저축은행들이 특판 예금을 내놓으며 소폭이지만 차이가 더 커진 겁니다. 또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 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부터 도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저축은행으로 돈이 쏠리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호가 되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을 찾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예수금 점유율은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30개사가 84%로 대형사에 편중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소연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더 센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줄줄이 그야말로 매운맛 국회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개혁 완수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캐대언 느낌이던데 저는. 캐대언?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서는 상복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우린 이제 사자보이 쓴 거고. 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 속도를 내되 졸속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당내 이견이 처음 노출됐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네, 9월 정기국회 잠시 뒤에 오후 2시에 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회할 예정인데 일단은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생소한 그림이 될 것 같은 저희 기자도 조금 전에 좀 특이한 장면이 연출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뭐 한복을 입자는 얘기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당내에서는 또 자율복으로 알아서 결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상징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또 광복 80주년을 맞은 의미도 있고 내일 안에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정상화시킨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아마 개원식의 의미를 어떤 드레스 코드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야당인 차원에서 그 드레스 코드가 상복이 조금은 뜬금없어요. 왜 상복을 입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 정부가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겁박한다. 뭐 독재다. 뭐 독재를 할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힘들게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다만 저는 이 상복 자체를 그 대상이 저는 민주당이나 지금 현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합리적이라면 그 상복을 입고 내일 안에 어떤 여러 가지의 부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의미에서 혁신의 차원에서 상복을 입는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그 상복을 민주당으로 향하지 말고 저기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부부에게 향하는 것들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다른 의미의 상복을 제안을 해주셨고 국회의장의 한복 제안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럴 분위기 아니다. 아니면 뭐 복장 통일한다고 화합이 되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뭐 우리 한복을 알린다든지 한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복을 입는다고 한다면 1년 12달 한복을 입는 게 맞죠. 지금이 명절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한복을 입는 날이 그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한 우리의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뜬금없는 제안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백혜련 의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관련된 분들은 지금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복을 입은 것에 대해서 여러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복장을 가지고 저희에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특검 설치 관련한 것이야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대단히 거세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법원까지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한가하게 한복 입고 태평성대를 구가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잠시 뒤에 2시에 있을 개회식에서 말 그대로 양복, 한복, 상복이 뒤섞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 집권여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민생 안정과 개혁, 이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사실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9월의 정기국회는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잘못된 실정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특검이 마무리되는 12월 말까지는 특검은 특검대로 가되,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의 청산, 종식, 그리고 지난 정부가 사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찝어내고 고쳐가는 과정들이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 사실 저는 이제 상복도 상복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이 내란의 옹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지요. 지금 청산에도 참 부족할 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석방해야 한다. 특검이 잘못됐다. 지금 내란 사태가 이루어진 12월 3일부터 지금 곧 있으면 9월 3일입니다. 10개월이 돼가요.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거기에 붙잡혀서 탄핵이 잘못됐다, 특검이 잘못됐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정말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김건희 씨 석방해라, 이 얘기가 지도부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그 상복을 제발 밖으로 여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들과 싸웠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은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울 만한 여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는데 유독 그분만이 소위 말해서 튀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개인 의견이지 절대로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 이제 와서 탄핵에 대해서 그 절차라든지 과정의 합법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일단 탄핵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이 일단 거기에 수긍을 하고 따랐다는 것 또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지도부의 이러한 한 분이 전혀 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 자체에서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 저희 당의 공식적인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막고 있다고 얘기는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김민수 최고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제지가 안 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당 대표라 하더라도 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의 석상에서 발언을 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일원이라면, 또 특히 제1야당의 지도부의 일원이라면 국민적으로 다 합의가 끝난, 국민적으로 다 인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보일 만한, 억지로 들릴 만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다. 그리고 본인은 차차라도 당 전체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개인 의견이라고 아무리 치부를 하더라도 이 지도부입니다. 지도부는 공개석상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발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를 규정해 주는 자리가 그 최고위원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없이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다면,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즐기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당대표가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당이 법 바깥에 테두리 있는 것처럼 비춰서 좋지 않다. 김민수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안 한다는 것은 이거를 즐기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 말 못하니까 대표 선수로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저는 솔직히 뭐 무건의 어떤 그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국민적 우려가 높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제지를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기국회 이야기로 좀 돌아가자면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 사실 지난 2018년에도 강원랜드 그 채용 청탁 의혹이 있었을 때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었던 권 의원인데 이번에도 이제 포기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그 표결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그 특권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표결이 있을 텐데 그 표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 의원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참석을 해서 그 찬성을 할 거냐 반대할 거냐 아니면 아예 참석을 안 할 거냐, 뭐 여기에도 관심이 집중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이 나오느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2018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극적으로 생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과 보도된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대단히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다. 이것이 당 전체로까지 그런 비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지금 이 표결 가능성이 높은 날짜가 9일이나 10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10일에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로 표결 날짜 잡은 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의심입니까? 절차에 따라서 넘어왔고요. 체포동의안에 대한 것들이 법무부에서 넘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이제 또 9일날 하는 것도 또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민주당 하니까 무슨 잔치 벌어졌냐. 그런 다 그 이유를 대면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10일 정도 하는 것이고 사실 권성동 의원이 2018년도 강원랜드하고 명백히 다른 부분들은 이번에 이 정치자금법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육하원칙이 맞아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죠. 누가 줬는지, 언제, 어디서 모든 것들이 특정됐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자체도 돈만 안 받았다고 할 뿐이지 그 사람을 중식당에서 만났고 또 한학자 총재 절도 했고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 표현하면 골프채는 휘둘렀는데 골프는 안 쳤다. 이런 겁니다. 공을 안 맞췄으면 골프 안 친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권성동 의원의 자체가 마치 체포동의안을 포기함으로써 본인은 떳떳하고 뭔가 체포특권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조금 더 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광이라도 팔자라는 차원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거는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고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권성동 의원의 해명, 그러니까 통일교는 찾아가긴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는 해명이었는데 이 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뭐 절을 2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봤는데 이걸 본인이 시인을 했던 거죠. 절한 거 자체는 뭐 범법 사실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그럼 시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나머지 이제 범법 사실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현금을 전달했던 사람이 그 배우자도 공교롭게도 그 통일교에서 간부를 맡고 있고 공교롭게도 또 재정국장이라는 돈을 관리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전달할 현금의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특검이 확보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준 사람의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 법망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시선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권성동 의원 상당히 좀 곤궁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앞서 지금 서 수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러 관전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 현안들 예를 들면 특검법 개정안이라던가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표결 가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뭔가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상황을 상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국회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왔습니다. 표결에 불참한다든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얘기까지 나와요. 국민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국회 상황이 가고 있다. 민주당도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으로 돌아가 보면 장외투쟁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막 추울 때도 장외투쟁 했었거든요. 여야 입장이 바뀌긴 했지만 장외투쟁만큼은 저는 막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국회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예를 들어 저희 당대표와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께서도 저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복을 가지고 또 저희를 압박하는 모습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 불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살피셔서 제발 국회 운영이 이렇게까지 안 가게 되기를 여당에서 키를 주고 있으니까 잘 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의 법안 관련 그런 공방도 여러 풍경이 지금 예상되고는 있지만 국회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러 지금 갈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의 강대강 대치도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다시 또 이른바 빠루 얘기가 또 소환이 됐어요. 그러게요. 이게 나경원 의원도 참 억울하긴 하겠어요. 본인이 빠루를 손에 든 사진이 너무나 강렬하게 국민에게 밝혔고 물론 그걸 사용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손에 빠루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장면이 나경원 의원에게는 마치 그 빠루를 든 뭔가 좀 강한 이미지로 득도 있고 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 이 어떤 일전을 기대하는데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위치가 같아야 뭐가 부딪히죠. 위원장과 간사는요. 이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시끄럽긴 하겠죠. 난장판은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상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여러 과정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그런 불편함 장면들을 초래하러 갔나. 오선으로서 참 모진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 법사위 부분은 법사위대로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의 스케줄대로 쭉 밀고 나갈 가능성과 현실은 그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법, 더 센 특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어서의 검찰 개혁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더 센 특검법은 당연히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두 보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지금 나오는 게 이게 16개 혐의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많게 생겼어요. 그러면 기한 연장해서 가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검찰 개혁은 지금 정부와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속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할 말이 있으면 들어오셔라.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시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들어와서 반대하는 거. 이런 모습도 정치의 묘가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일정대로 갈 것 같은 법안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지난주에 그 전현희 의원이 얘기했던 내란 특별법인가요? 그러니까 그 내란 재판부를 따로 두고 재판을 한다. 이 부분은 당내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견이 상당히 있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걸 했을 때 나름대로 법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과 어떤 그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당내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현희 의원의 그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에 대한 법사위의 논의 자체가 사법부의 자정 노력에 대한 압박이 크구나 더 의미가. 이걸 설치하겠다기보다는
이 내란 재판부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법부 내부에서의 그런 고민들을 먼저 선행이 된다면 이 부분을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니까 압박용으로 논의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내에서도 좀 숙고가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자정 노력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오만한 주장이죠. 사법부는 엄연히 입법부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 운영의 한 축이라고 볼 때 민주당에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불만의 이유가 너무 가당치 않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기현 판사 얘기를 하는 걸로 들려요. 인사 조치 안 한다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 판사인데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왜 징계하지 않느냐. 이거 압력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의 심사는 본인들 마음대로 수사해서 마음대로 기소해서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세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거의 드러내다시피 말할 수 있는 그 심리 상태는 오만이라는 단어 외에는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국민적으로 얼마나 큰 역풍을 받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 지금 의석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힘 자랑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구 투표만 보면 불과 5.4%포인트밖에 많이 저희 당보다 득표하지 않았고 지난 대선 압승했다고 하지만 과반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개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상 자정 노력이 먼저 있다면 개혁할 필요가 없겠죠. 안에서의 그런 자정의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원정당도 비슷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 안에서 정말로 자정에서 혁신하고 제대로 된 당이 된다면 위원정당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위원정당으로라도 최소한 해체를 해야 되듯이 사법부에 있어서도 과연 지기현 판사를 비롯해서 저는 뭐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기현 판사의 재판 과정과 구속 취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법부에서 좀 조처를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좀 외과적인 수술이 가기 전에 먼저 좀 사법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정치적 액션이 사법부를 다 흔든다라고 전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을 맞습니다. 자, 자정이냐 수술이냐, 뭐 내란 특별법이 지금 단순히 압박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 여러 법안들 그리고 뭐 여전히 남아 있는 내란 논란으로 인해서 여야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야당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났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야당에서도 또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규직 개원식이 있는 날이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무겁다는 어깨가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님으로 이렇게 당선되실 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의외로 생각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는 것을 노력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그런 언급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지시를 했는데 일단은 만날 것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후에 단독
그 만남을 또 조건으로 걸었더라고요. 네. 그 조건의 의미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예. 진짜 심산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단 야당의 대표가 된 상황에서 강력한 선명성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의정 경험이 만 4년이 안 됐다. 뭐 1.5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접 단독으로 회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것이 결국 저희 당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상황이 된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를 만난다는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좀 생경하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총리를 만났다. 그 얘기는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서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 뭔가 국정을 논의하고 국회 상황을 안정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가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텐데 무슨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의 대표직에 오른 분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수조차 하지 않는 상황을 지금 한 달 넘게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여야 대표의 만남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이 자리가 뭔가 본인이 내뱉은 말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좀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좀 사실 국민의힘의 처지를 보면 손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윤 어게인을 이야기하는 당과 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나?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내란 종식을 큰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 얼굴 걸고 지금 당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란에 대한 옹호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지금 뭐 앞서도 김민수 최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 씨를 석방하라는 그런 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말씀한 대로 그거는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은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조금 중재하겠다고 나선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나름대로 야당 대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여야 이 부분은 입법부의 일이잖아요. 의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최소한의 개입을 하면서 그래도 중재자로서 정치 영역에서 뭔가 화해시키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못 이긴 채 하면서 대통령 앞에서 장동혁 야당 대표와 그래도 이야기는 나누면서 좀 여야 간에 이야기할 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악수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거긴 그 악수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여야가 잘 풀리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보태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과거 일로 야당을 무리하게 공격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과거에 얽매있는 건 전한길, 김민수 이런 사람들과 과거에 묶여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의 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앞서서 쟁점 현안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검찰개혁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서 수장님은 여권 내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발언으로 다시 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정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용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동부지검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이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들 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볼 때 민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도 그렇고 이제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저는 이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좀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민주당 워크숍에서 좀 이 문제가 봉합되는 듯 보이더니 지금 이문정 검사장 이야기로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인데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당 정간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만 있을 뿐이죠. 속도에 있어서는 합의를 했어요. 추석 전에 일단 얼개를 갖추자. 그러면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다양한 의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그 중수청의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이 부분들을 그대로 존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주요 이제 의견들이거든요. 저는 이건 논쟁 영역에서의 땔감으로서 누구든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정부의 입장대로 검찰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조차 얘기하는 것들이 검찰에 포섭됐다고 규정해버리면 이거는 우상호 수석 말대로 논쟁과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싸움을 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뭐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금 오적이라고 표현했던 민주당 주석부터 갖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지금 와서 비판을 한다?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본인도 검사장인데 이걸 굳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 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개혁에 의혹이 앞서는 건 알겠으나 최소한 본인의 본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 지적을 조금 더 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뭐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자꾸 이런 얘기가 왜 터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속도라든지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고 우리는 원팀이고 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다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견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고 토론 주제는 내가 한다.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근데 그 말씀 하시자마자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 받아친다는 표현까지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여권 내에서 이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고 여당 대표가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스럽다.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유로 지금 사퇴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문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시면 이 논란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의 뜻대로 만약에 토론이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좀 봉합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첫 인선이 발표됐는데 정책위의장에 4선의 김도읍 의원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정의용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일단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도 정책위의장을 했던 인물인데 왜 다시 또 정책위의장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당내외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정책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을 했을 때 굉장히 오른쪽에 치우친 한쪽 의견에 치우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열띤 주장들을 보면은 그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장 대표가 인선을 하시는 걸 보면 그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인선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 두 분이 당을 좀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전한길 씨가 자꾸 이제 내뱉고 있는 여러 난해한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신이 공천 청탁을 받았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이 장면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절대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 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해요. 안 합니다. 살아보면은 파랑새는 없습니다. 전한길이 인기 있으니까 이놈이 이제 다음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하겠구나 뭐 지방선거 나가겠구나 비꼬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냥 힘없어도 되고 한 자리 필요 없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뇌관이 전한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전한길 씨의 이번 선거에서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빚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전한길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청구서를 내밀 거거든요. 저는 전한길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찬단파를 쫓아내거나 이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쫓아낼 것 같습니까, 전한길 씨? 쫓아내야죠. 그거는 당위죠.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자, 두 분 짧게 한 말씀씩 좀 듣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같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동거인이다.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됐을 때 전동혁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전한길 씨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오락가락해요. 저번에는 자기를 품어야만 대통령도 되고 뭐 지방 단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된다. 자기를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한테 공천 주라고 여러 사람이 또 온다. 하지만 자기는 그냥 지금이 행복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 즐기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막 공천 달라고 전화 오는 것들이 즐거운 거죠. 그러면 저분이 정말로 아무 사심 없이 그냥 즐기기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폭탄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동거인이라고 했었는데 김재섭 의원은 쫓아내야 한다고 했거든요. 쫓아낼 필요도 없이 더 이상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 방금 전에 소개한 저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웃으실 텐데 그게 이제 진짜 정말 좋은 말을 옳은 말에서 웃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러워서 웃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당에서 이미 장동혁 대표가 선을 그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전한길 씨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도시 전체 재난 사태가 선포된 곳이죠. 강원도 강릉인데요. 전국 소방차가 지원에 나섰고 또 더욱 동여맨 수돗물에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재난 사태가 불거진 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옆쪽으로 소방차가 보이는데 급수 지원 차량인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이곳 태백산맥을 넘어서 오늘 새벽에 이곳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아침까지만 해도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곳 강릉은 정말 쨍쨍합니다. 무척 덥습니다. 올해 특히 수해를 입은 곳이 많았는데 이렇게나 같은 나라에서 다른 사정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강릉에 있는 홍제 정수장이라는 곳입니다. 강릉에 있는 두 곳의 정수장 중에 하나인데요.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소방차 급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보실까요? 이 차량의 경우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지원을 나온 급수 차량인데요. 한 12,000리터, 10,0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아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소방관들께서 이 관을 통해서 물을 지금 급수하고 있는데 이 관이 그대로 이곳 정수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정수장에서 이런 차량들이 이곳 정수장에만 한 70여 대가 됩니다. 이 70여 대들이 오전부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곳에 물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이 지난 주말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건 처음이고요. 이 가뭄으로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된 것도 처음입니다. 소방차들은 인근 시군에 흩어져서요. 이 저수지나 소화전에서 물을 담고 이곳 강릉에 있는 정수장으로 옮기는 일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합니다. 상류 치수원 물이 마르니까 직접 물을 담아서 정수장에 퍼붓는 겁니다. 하루에 약 한 3,000톤 수준인데요. 강릉 지역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이 관광객이 많이 왔던 여름 휴가철에 11만 톤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하루 8만 톤 수준인데요.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수율이 중요할 텐데요. 상수원 저수율은 어떻습니까? 네, 강릉 지역 생활용수 공급의 87%, 그러니까 강릉 시민 전체 가운데 한 18만 명에게 생활용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바로 상류에 있는 오봉저수지라는 곳입니다. 이 오봉저수지에 근데 연일 그 저수장이 역대 최저 기록량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지난 주말에 이 생활용수 공급 마지노선이라 불렸던 15%를 이미 무너뜨렸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이 저수율이 14.5%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강릉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른 가뭄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미 강릉 전체가 계량기 75%를 강제로 잠그고 농업용수 공급도 전면 중단했는데요. 운반급수 차량을 확대하고 관내 하천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 오봉저수지에 하루 최대 15,000톤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지 수위에 따라 단계별로 이 먹는 물 배분이나 숙박시설 축소 운영 계획 등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저수율이 10% 아래가 되면 시간제나 격일제 급수 공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 20만 명 강릉이라는 도시 전체가 이 물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물줄기는 더 가늘어졌지만 최악 단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이 절박함 때문인데요. 사실 강릉은 대표적인 관광도시죠. 이 관광객 발길이 있어야 하는 도시이지만 전처럼 이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 시민들도 대대적인 절수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먹는 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식수도 부족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강릉이나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기관 단체 등에서 이 먹는 물 공급을 해주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강릉시는 현재까지 130만 병 정도를 비축을 했고 앞으로 200만 명 정도 이 비축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먹는 물 공급에 나설 예정인데요. 앞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몇 개 거점을 조정해서 동별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병원 역시도 필수 의료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절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월 시작과 함께 사실상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교육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먹는 물이야 생수가 있다고 해도 이 급식이 문제입니다. 학사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고요. 설거지 같은 게 어렵다 보니까 단수 상황에 대비한 대체 급식 방안 역시 검토 중인데요. 강릉에 60곳이 넘는 학교에 대규모 도시락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극심한 가뭄이 유독 강릉이라는 한 도시에 집중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 5월까지만 해도 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예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6, 7, 8월 석 달간 산맥에 막혀 이 서쪽에서 온 비구름이 동해안으로 넘어오지 못했고요. 그나마 조금 내린 비는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또 휴가철 관광객이 몰린 상황에서 추가 관정 증설은 없었고요. 정수장 규모를 늘리는 계획도 있지만 아직 설계도 못 끝낸 상태입니다. 속초 등 인근 다른 도시가 한 것처럼 지하수를 모아두는 저류댐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내후년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릉과 평창 사이에 있는 도암댐 물을 활용하는 것도 현재 논의 중인데요. 수질이나 낮은 수온, 타 지자체 반발 때문에 검토 단계입니다. 네, 이달 말까지 한 2, 3주 정도가 정말 고비라고 합니다. 도시 전체에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 수돗물이 없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빨래나 설거지, 샤워 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화장실 문제도 엄청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지 못할 테고요. 관광지나 그리고 학교 등도 문제겠죠. 단축 수업 그리고 대체급식 알아봐야 할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급수 차량을 알아봐야 하고요. 지원받은 물도 배분하는 것들이 무척 험난한 그런 어려운 일정입니다. 이 강릉이라는 도시가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자영업이 80%가 넘는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물이 완전 중단,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단수가 된다면 이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나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강릉에는 5mm도 채 안 되는 적은 양의 비만 예보됐지만 충남 보령과 홍성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상부 연결해서 전국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충남은 지금도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비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보라색 부분이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를 쏟는 비구름인데 지금 충남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 보령과 홍성에는 호우경보가, 태안과 예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해 전남 광양 옥룡면에 101.5mm, 제주 산간에 94mm, 인천 옹진군 90.5mm, 경기 연천 중면에도 80mm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 연천에는 새벽 한때 1시간에 58.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충남에는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 호남에 2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충북, 영남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가뭄이 심한 영동 지방에는 이번에도 해갈하기엔 부족한 비만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의 강수량이 5mm에 못 미칠 걸로 내다봤는데요. 비가 아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의 교차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남 천안 불당동의 교차로에서 40대가 몰던 SUV와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SUV 뒷좌석에 있던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군의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10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님이랑 애가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 달래고 있고 구급차랑 소방차 지나가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앞서 가던 40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커다란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 양재 방면 서초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박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시간 넘게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에 나선 건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했고 특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저희가 열람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CCTV 열람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이었고요.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이었습니다. 두 번 다 결국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집행 8월 7일의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라는 이유로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출정을 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계속 버텼고 그래서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퇴거 불응하면서 윤석열의 강제 집행, 체포영장 강제 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역시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도관들에게 협박 그리고 특검 쪽에도 협박을 했습니다. 한편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사실 윤석열이 앉아있는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드러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쪽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 이외에도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들,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에게만 야간 접견이 허용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서 야간 집행,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 차례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윤석열의 상태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하실 의원님들 있으면 짧게 말씀 주십시오. 예,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요. 1차 집행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말로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저항했고 2차 집행 시에도 속옷 차림으로 앉아 성경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앉은 의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저항했고 나중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전했는데요. 법사위의 CCTV 열람은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수용거실 CCTV는 수용자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오늘 베이징으로 출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러 연대가 더욱 결속할 거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번에도 역시 열차를 타고 이제 중국에 갈 거란 전망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몇 시쯤 도착할까요? 글쎄 뭐 언제 떠날지를 모르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네. 내일 오전에 아마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을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저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자강도에 지금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쪽에서 신의주 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밤에 단동에 도착해서 단동에서부터 밤새 이제 그 텐진을 거쳐서 베이징에 도착하는데 내일 아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김 위원장 최근에 이제 주요 행사에 딸 주애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데 중국에도 혹시 같이 갈까요? 이게 아주 관심의 대상이죠. 예. 만약에 같이 간다면은 후계자 반열에 상당히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최근에 그 부인인 이설주보다 주애를 많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나타날 때도 주애를 동반하고 이설주는 오히려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후계자인 듯이 지금 행보를 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김일성도 그 김정일이 젊을 때 후계자가 되기 직전에 중국에 갈 때 데려갔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후계자로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역시 김정일이 죽기 1년 전에 그 만주에 그 김정은을 데려가서 당시에 후진타오 주석 2010년에 후진타오 주석한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대장 계급을 달아주고 이제 후계자로 완전히 이제 했는데 1년 뒤에 김정일은 사망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이제 후계자로 이제 대권을 잡게 됐는데 요번에도 주애를 만약에 후계자로 확정하고 또 김정은이 자기 스스로 건강이 안 좋다. 언제 자기가 뭐 유고 상태로 갈지 모른다 생각하면 데려갈 것 같고요. 가서 이제 중국의 지도자한테 선을 보이고 대를 이어서 우리가 우애를 돈독히 하자. 얘가 나를 이을 것이다라고 소개를 할 텐데요. 예. 근데 두고 봐야 되고 혹시 중국 측에서 주애를 만약 데려가면 전 세계의 시선이 주애한테 쏠릴 수가 있습니다. 부인을 안 데리고 도대체 딸을 데리고 나타나는 저 속내가 뭔가 하면서 언론이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 천안문 열병식에 관심이 다 집중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중국 측에서 이 좀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데려오긴 하되 비공식 수행원으로 해서 이렇게 비주얼이 나타나진 않도록 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약 2년 만에 평양을 비우게 되는데 네. 이번 참석의 의미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국하고 그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소위 뭐 동맹국이긴 한데 형식적으로 동맹국인데 관광객도 안 보내고 또 노동자들 많이 와 있는데 노동자들 막 돌려보내고 네. 그리고 뭐 교류가 별로 없었고 아주 좀 소원했는데 지난 7월 정도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최룡해가 평양 주재 북한 중국 대사관에서 행사하는데 거기 참석하고 뭔가 변하나 보다 했는데 역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김정은이 베이징을 가는데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가지만 과거에도 2008, 9년에 2018년, 19년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소원했다가 갑자기 한 번 가더니 1년 새에 4번을 가고 마지막에는 시진핑이 또 평양을 방문했거든요. 예. 그거 보면은 지금 뭐 굉장히 오랜 동안 소강 상태였지만 한 번 정상회담을 하면 굉장히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원했으니까 그 여파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관계가 긴밀해지고 관광객도 보내고 또 중국 측에서도 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면 우리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렛대를 보여주는 등 중국이 상당히 북한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중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걸 미리 예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짚어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에 이제 데뷔하는 자리기도 하잖아요. 네. 예. 다자 외교 근데 사실 찬란하게 데뷔하려면 어제 있었던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게 있거든요. SCO. 예. 거기 이제 푸틴도 참석하고 이란, 인도 뭐 여러 중앙아시아 5개국 뭐 다 참석합니다. 거기를 참석했으면 완전 다자무제 데뷔하는 건데 조금 성격은 다른데 물론 내일 모레 천안문 열병식에도 26개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예. 근데 거기는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했는데 거기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모디 총리라든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집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안 와요.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서방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군사 열병식에는 일부러 참석을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 이렇게 다자 정상이 모이는데 한데 껴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처음 하는 행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오래돼서 그렇지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많이 모방하잖아요. 예. 근데 할아버지 때 김일성은 상당히 자주 다자회담에 나갔습니다. 반동회의라든지 비동맹회의라든지 많이 갔었고 단지 이제 그 아들인 김정일은 한 번도 다자회담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낯설은데 김정은이 한 10여 년 이제 통치를 하니까 정권의 기반도 확고해지고 자기 나름대로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국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잘 살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 관련 이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진핑 양옆으로 김정은하고 푸틴이 나란히 있으니까 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잘 보시고요. 예. 어느 두 사람이 친한가 이런 거 이게 얼굴에 조금 나타날 수도 있을 예.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3자 정상회담을 과연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장님도 가시는데 의장님은 어디 포진하셨을까? 그다음에 김정은의 그 어떤 다자들 사이에서의 김정은의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열병식 자체에 중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선보일 겁니다. 이를테면 초대형 스텔스 드론, 예. 드론인데 스텔스 기능을 가진 거. 그다음에 아주 대형 무인 잠수함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공개 행사로는 아마 세 번째로 만든 항공모함 이거를 후제남이라고 이걸 공개할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미국을 견제하는 무기들을 많이 공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특히 향후에 이제 과연 북중러 3자가 예. 어느 정도 긴밀한 유대를 가질 것이냐 이게 우리한테도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제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전승절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전망들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크게 물론 우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은 북러 간에는 동맹이 돼가지고 파병도 하고 뭐 무기도 주고 뭐 아주 굉장히 긴밀해졌고, 근데 이제 북중 간에는 굉장히 소원하다가 조금 이제 가까워질 테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지만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잔뜩 사고 뭐 이런 러시아의 물건을 사주고 뭐 그럼으로써 러시아의 경제를 도와주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동맹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가까이 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중국은 서방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너무 가까이 지내면 미국의 견제도 더 심해질 뿐 아니라 네. 이 불량 국가들하고 친한 나라라 그래서 국제적인 이미지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은 불가근 불가원. 그래서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미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럴 테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방을 의식해서 너무 가까운 모습은 또 안 보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 자, 한편 이번에 북중 회담, 북러 회담도 예고가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거든요. 북러 회담은 뭐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산을 해야죠.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파병하고 무기 잔뜩 준 거 그거 대가를 내놔라. 그래서 가기 전에도 사망자들 포상대회를 지금 일주일 새에 2번이나 하고 그 유족들 앞에서 그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사죄한다는 얘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그 유족들 행사를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전쟁이 끝나도 북러 관계가 아주 소원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건설 수요가 많은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많이 새롭게 갈 수도 있고 가있던 병사들이 노동자로 변해서 또 일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북러 간의 관계는 계속 가까울 텐데 또 러시아한테 뭐 신무기를 달라든지 뭐 무기 기술 여러 가지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케미가 상당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는 것도 김정은한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3자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과연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는데요. 당시에는 북한엔 김정은이 안 가고 최룡해를 보냈습니다. 2인자죠. 2인자가 갔지만 시진핑이 만나주지도 않고 천안문 막루에도 맨 끝자리에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 번 일면식 그러니까 마주치지도 않았고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진핑이 안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할 텐데 만찬장 같은 데서 스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2018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술 한 잔도 같이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두 분이.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의 누님 두 분이 이북에 사시고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이산가족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이산가족이고 이북이 고향이시고요. 그래서 서로 아마 인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나 무슨 대담을 하거나 뭐 이런 서가지고서는 한참 덕담을 나누는지 그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중국을 가는 거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트럼프를 만났거든요. 과거에는 전부.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김정은도 간 것 같고요. 시진핑으로서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지 모르니까 이제 전략적 코치를 하기 위해서 잔뜩 요번에 아마 많은 충고를 할 것 같고 경제적 지원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일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첫날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내렸던 서울은 비가 지금 잦아들고 지금은 하늘이 흐리기만 한데요.
특보가 서울도 모두 해제가 됐고 또 해제가 된 뒤 약 1시간 후부터는 이곳 청계천 산책로도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산책로 안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후까지는 시간당 최고 4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강원, 경기 동부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곳곳에는 붉은색의 비구름이 위치하면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여전히 충남 홍성과 보령, 예산과 태안은 호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현재 서해상 곳곳에서 발달하고 있는 강한 비구름이 앞으로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남 광양 옥롱면에 100mm가 넘는 비가 인천 옹진군 덕정면과 충남 태안 수원면 등 70에서 90mm가 넘는 비가 내린 데 더해서 내일까지 충남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영동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어제 중부 내륙의 폭염특보는 해제되고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도 특보가 완화됐지만 높은 습도에 여전히 무덥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9도, 체감온도는 31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는 내일 새벽까지, 충남 남부는 내일 오후까지 더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늦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